운전아 가장. 아이고, 딸야 눈 떠. 자, 해보자. 이제 9월달에는 둘째 주부터 내신 들어가세요. 시험 내신이 들어간대요. 시험 진짜 강사 선생님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요 1시간 동안 빡시게 진도 나가는데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까지는 어느 정도 진도를 마무리하셔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데, 지금 했던 반도체가 어디냐면요, 여러분들 그 뒤쪽에 있었거든요. 이 책 뒤쪽에 있었는데 어느 부분에 있었냐면 168페이지 168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168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들 풀어가지고 오시면 돼요. 177까지. 그래서 풀어가지고 오시면 되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있는 파동이 주된 얘기예요. 현대분리는 사실은 개편된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남기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아까 텍스트 문제에 있어서 검사검사 한번 해봐드렸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128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128페이지에 파동이 주된 내용입니다. 자, 파동 파트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보시면 되는데, 파동을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팽파 종파 맞아요. 팽파, 종파 이런 거 배웠습니다. 자, 그 얘기를 선생님하고 하죠. 파동 파트 틀리면 뒤져. 다시 코로나가 극성이라서 다시 중으로 수업하면 어떻게 할지 제일 싫어. 가요 뒤져 이씨. 자, 코로나 박살시키면 뒤져.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파동이라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이가 이번 주와 다음 주의 내용을 정리하고 끝내죠. 자, 파동이 뭐니? 라고 하면 파동은 이게 파동이었던 거야. 이게 파동이죠. 그래서 파동은 뭐냐면 한 지점에서 생긴 뭐가 진동이 옆으로 퍼져나가야 파동이고요. 퍼져나가지 않으면 뭐야? 진동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 혼자 이렇게 하고 있어. 또 뭐야? 진동이에요. 그래서 민건아 파동하자. 그렇지. 해 다은아 해. 그렇지. 그래서 네, 이렇게 돼야 파동이야. 퍼져나가야 파동이야. 그러면 민건아, 우리가 지금 만든 파동은 종판이 팽판이? 이 개새끼. 팽파 팽파죠. 가는 방향과 매질이 떨리는 방향이 뭐였으니까? 수직했으니까. 됐어. 민건아, 종파 만들어. 그렇지. 가는 방향 진동하면 종파지. 맞아? 이 얘기야. 됐어? 네. 뭐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요. 파동이라는 건 한 지점에서 생긴 진동인데, 파동을 만드는 그 지점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멋진 말로 파원 이렇게 얘기해요. 됐어? 그래서 파원에서 생긴 진동이 퍼져 나가는 물리량이 현상입니다. 파원에서 생긴 진동이 퍼져 나가는 현상을 우리가 파동이라고 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진동이 와이파이처럼 퍼져 나가야 됩니다. 안 퍼져 나가면 파동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럼 우리 주변에서 이런 식으로 진동이 퍼져 나가는 파동의 형태는 뭐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 교실 안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파동이. 첫 번째가 뭡니까?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소리입니다. 소리가 대표적인 파동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규민이가 얘기한 것처럼 빛이 파동이고요. 또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 몸에서 지금 막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몸은 36.5도라는 체온이죠. 그것 때문에 여기서 뭐가 나올 줄 아세요? 적외선이라고 하는 전자기파가 나와요. 그래서 전자기파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진, 물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파동이나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네. 바보들아. 중1 때 배웠어. 이게 우리 주변에서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파동의 예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파동이 옆으로 이렇게 퍼져서 여기서 발생한 애가 여기서도 느낄 수 있죠. 파동이 퍼져 나간다고요. 그럼 그 파동이 퍼져 나가는 걸 도와주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을 멋진 말로 뭐라 그럽니까? 매질이라고 하겠죠. 그러면 소리를 전달하는 매질이 지금 뭡니까? 우리는 어떤 매질을 통해서 내가 내 소리를 귓속으로 듣고 있니? 공기입니다. 그래서 소리는 공기라는 매질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보편적으로. 그래서 지진은요? 지진은 새끼들아 땅이야. 그러니까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데 땅 위에 날아다니는 새는 지진을 느낄 수 있니 없니? 직접적으로 못 느껴요. 왜? 땅이랑 연결된 게 아니잖아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물결은 물, 빛은 없다. 매질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있어도 전달되지만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주 공간에도 빛은 전달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파동들이 있는데 이러한 파동을 난 뭐 할 수 있다고요? 분류. 파동의 특성에 따라 분류할 수 있어요. 자, 그 파동의 특성에 따라 분류할 때 첫 번째 기준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 기준은 매질의 뭐니? 유무예요. 유무. 매질의 유무입니다. 유무. 매질이 있어야만 돼? 아니면 없어도 돼? 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서 무려 이만큼이나 되는 아이들은 반드시 매질이 있어야만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매질이 있을 때만 전달되는 애들을 우리 뭐라고 한다? 탄성파라고 한다. 대부분의 파동은 탄성파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매질이 없어도 전달되는 아이가 있다. 이건 탄성파가 아니다는 뜻으로 아닐 비자를 써서 비탄성파야라고 얘기하는데 그 비탄성파에 속하는 아이가 빛밖에 없어요. 그 빛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전자기파라고 하니까 전자기파들이 이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자기파.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러한 매질의 유무에 따라서도 파동을 분류할 수 있다면 파동을 분류하는 두 번째는 뭡니까? 라고 하면 아까 우리가 얘기해 준 거. 그래서 파동이 나아가는 진행 방향과 여기에 있는 매질이 떨리는 진동 방향 사이의 관계야. 그래서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 사이의 관계인데 그 중에서 파동이 나가는 방향과 아까 수직한 방향 우리가 맨 처음에 떨어져. 이거 무슨 파라 그랬어요? 횡파라 그랬죠. 그래서 공부는 몸으로 익히시면 되죠.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이루는 각도가 수직하다면 얘를 횡파라고 부를 거야 라고 얘기했고요. 아까 민건이가 만든 뭐도 있어요. 종파도 있습니다. 이 종파는 파동이 진행하는 방향과 날아가는 방향으로 진동했어요. 그렇죠? 가야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동하는 걸 날아가는 방향으로 진동한다라고 하고 이걸 종파라고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종파의 형태를 띠는 건 모든 파동 중에 3개밖에 없어. 물론 뭡니까? 소리가 그래요. 소리를 멋진 말로 뭐라 그러니? 음파. 그래서 음파가 그런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건 음파지만 음파이긴 음파인데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소리의 범위도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초음파라고 해요. 그리고 지진파 중에서도 종파가 있어요. 뭘 같아요? 피파가 그렇습니다. 피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뺀 나머지는 무조건 다 횡파야. 그러니까 지진파 중에 S파가 바로 횡파 형태를 띠는 거고요. 빛도 물결도 다 횡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파동은요. 매질의 유무하고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파동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와, 젠장! 밥! 귀신! 돈가스? 네. 분명히 돈가스 맛있는데.
도미노 피자를 시켜달라고 문제 선생님이 그랬어. 노인네가 무슨 도미노 피자야? 제일 큰 게 맞이야? 그럴 거예요. 빅사이즈. 요즘은 비슷한데. 감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파동을요,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서 매질의 유무,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 사이의 관계로 나눴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파동이 있다면 이러한 파동은 도대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머릿속에 파동의 구조도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할 건데, 파동 중에서 구조가 가장 뚜렷하게 나와 있는 게 회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회파의 구조를 통해서 파동의 5가지 요소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파동 중에 회파는 한 지점에서 생긴 진동이 퍼져나갈 때 그 안에 있는 매질은 수직하게 진동하니까 이런 모습을 띈다, 이런 얘기죠. 그 중에서요, 이 순간에 이 모양을 우리 뭐라고 한다? 가장 볼로 튀어나왔을 때를 마루, 쏙 들어갔을 때를 뭐라고 합니까? 골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루와 골의 모양이 반복되는 구조를 우리가 회파 구조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 파동이 가지고 있는 5가지 구조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뭐뭐 기억나니? 기억나요?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최단 거리를 뭐라고 한다? 파장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파장이라는 것도 있고 주기라는 것도 있고, 물론 이 게으름의 새끼 뭐 있어? 진폭도 있고 또 뭐도 있어? 진동수도 있고 또 뭐 있어? 그렇죠. 너희 속력도 있어. 그래서 파동은 이렇게 5가지 요소로 파동 구조를 분석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파장, 주기, 진동수, 진폭, 속력. 그 중에서 파장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남다라고 하고요, 거리이기 때문에 미터 단위로 표현할 건데,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파장은요, 마루에서 그 다음 마루까지의 최단 거리라고 했는데, 그러면 파장을 구할 때 무조건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거리를 재야 되니? 혹시 골에서 골까지의 길이를 재면 안 되니? 그것도 돼? 그럼 뭐야? 그렇죠. 파장이라는 건 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최단 거리 구조예요. 근데 과학에서는 모양을 멋진 말로 뭐라고 해요? 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장이라는 건 같은 거리가,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최단 거리를 얘기한다, 이 뜻입니다.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최단 거리, 이걸 한 파장이라고 할 거야. 얘 같은 경우에 그러면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최단 거리니까 이것과 같은 위상이 요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재도 한 파장입니다. 맞아요. 그랬을 때 얘는 한 파장의 거리를 8m짜리라고 시작,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거면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최단 시간은 뭐니? 이게 주기예요. 그래서 주기는 시간의 약자 타임, 라지 티차 쓰고요, 시간이니까 초단위로 계산한다 라고 하는 최단 시간을 우리가 주기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주기는요, 1회 진동하는 동안 걸리는 시간의 개념이라면, 거꾸로요, 1초라는 시간 동안에 그럼 너는 몇 번 진동한 거야? 진동한 횟수요. 이거 뭐라고 합니까? 이게 바로 진동수입니다. 1초 동안 너는 몇 번 진동했어? 이거예요, 진동수. 그래서 이 진동수는요, 프리퀀시 약자 F 쓰고요, 단위는 헤르츠, 과학자 이름. 그래서 얘 주기가 만약에 2초라고 치자, 얘 진동수 얼마일까요? 라고 하면 주기와 진동수는 서로 무슨 관계입니까? 반비례, 역수관계입니다.
그래서 진동수는 주기의 역수값이에요. 그러니 주기가 2초면 진동수가 얼마나 얘기니? 2분의 1Hz예요. 이렇게 가면 돼요.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야. 그래서 얘는요 1초에 반번 진동에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기와 진동수는 서로 반비례한다.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러면 진폭은 뭡니까? 라고 하면 사실은 파동이라는 거의 원래 이름이 파동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가 와서 여기에 있는 땅바닥에 들었다 놨다 하면서 모양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순간 여기에 있는 매질은요, 그래서 요만큼 올라가. 여기 있는 매질은 요만큼, 여기 있는 매질은 요만큼 올라가, 여기 있는 매질은 요만큼.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있는 매질이 움직이는 최대 변이는 어디서 나타납니까? 마루에서 나타나요. 최대 변이는 어디서 나타납니까? 골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루까지 또는 골까지의 높이와 깊이를 재면 이게 그 파동의 뭡니까? 진폭입니다. 그래서 진폭이라고 하는 거 A도 쓰고, 최대 변이니까 단위는 미터인데요. 이거는 바로 매질의 최대 변이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얘가 더 올라갈 수 있을까? 더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파동이 오면 똑같은 매질을 더 높이까지 끌고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진폭은 곧 파동 에너지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파동 에너지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A제곱 F제곱의 값으로 계산하면 이게 뭐 파동 에너지입니다. A가 뭐예요? 진폭의 제곱 곱하기 F가 뭐예요? 진동수의 제곱. 그래서 진폭이 크고 진동수가 클수록 파동 에너지가 큰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결정돼. 자, 그 다음에 속력은요. 벨로시티 V로 쓰고 단위는 당연히 미터/초로 해야 되는데, 속력 구하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하나밖에 없죠. 그럼 파동에서의 시간이 뭡니까? 주기분의 파장이죠. 그래서 파동에서의 속력을 구하는 방법은 주기분의 파장이다야. 알겠어? 그래서 파동에서의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인데, 너네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기분의 1이 뭐니? 주기분의 1이 뭐니? 진동수죠. 그래서 파동의 속력은 F 람다로 주로 구해요. V는 F 람다, V는 F 람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파동의 5가지 구조를 내가 이해했어. 파장, 주기, 진동수, 진폭, 속력. 그 중에서 속력 구해보자. 속력이라는 건 주기분의 파장으로 계산해도 되고, 진동수에다 파장으로 곱해도 되니까 해보자. 자, 주기분의 파장. 여기 선생님이 주기 이거, 파장 이거, 계산 얼마? 4. 근데 속력이라는 건 파장에다 진동수를 곱해도 된다 그랬으니까 진동수에다 파장을 곱해봐. 얼마? 4. 똑같죠.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게 파동의 속력을 구하는 건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파동의 속력. 여러분들, 파동의 속력은 뭐가 결정합니까? 빛도요. 속력이 빨라졌다, 느려졌다 그러니까 불지어라잖아요. 그죠? 자, 파동의 속력은요. 빨라지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해요. 파동의 속력을 결정하는 건 뭡니까? 매질의 상태와 성질입니다. 저 새끼가 고체야, 액체야, 기체야 라고 하는 성질과 상태와 그 똑같은 기체라도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기체야, 이거에 따라 속력이 달라진다. 그래서 파동의 속력을 결정하는 건 그 파동이 통과하고 있는 매질의 상태와 성질이 결정하는 거야. 그러면 매질이 필요 없는 빛이라는 아이는 어떤 매질을 통과할 때가 제일 빠른가? 진공. 빛은요, 아무것도 없는 진공성을 통과할 때 속력이 제일 빨라요. 그리고 기체, 액체, 고체로요, 이 안에 어떤 물질이 있으면 전달되는데 속력에 도움을 준다 안 준다? 안 줘요. 입자가 빽빽할수록 그걸 피해가야 되니까 속력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빛은 어떤 매질도 없는 진공에서의 속력이 제일 빠른데,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만을 너무 빨라. 얘 속력만을 우리는 뭐라고 하니? 광속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빛의 속력은 무조건 광속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빛이 진공의 매질을 통과하고 있을 때의 속력만을 광속이라고 하고요. 지금 빛은 어디를 통과하고 있니? 대기권, 기체를 통과하고 있죠. 이미 얘는 광속보다 속력이 엄청 느려진 상태예요.
이런 얘기예요. 자, 그 광속만을 다른 속력이랑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C라고 쓰는 것 뿐이야. 그래서 근데 너네 알아? 광속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광속은 불변하거든요. 그래서 F 남각값은 항상 일정한 거예요. 광속인 상태에서. 그러면 빨간 빛이 통과하는 속력이 빨라? 초록 빛이 통과하는 속력이 빨라? 똑같다. 똑같죠. 근데 빨간 빛은 진동수가 1이고 초록 빛은 진동수가 10인데 광속이 일정해서 10이어야 된다고 치자. 그러면 이때 빨간 빛의 파장은 얼마고요? 10이고요. 파란 빛의 파장은 얼마였다는 얘기야? 1이야. 그러니까 진동수와 파장은 무슨 관계가 있다고요? 반비례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동수와 파장은 반비례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알겠습니까? 네,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는 파장이 짧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 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빛이라는 아이의 속력은 이렇게 되고요. 소리는요? 소리는 어떤 매질을 통과할 때가 제일 빠를까? 소리는 반드시 매질이 있어야만 통과하는 탄성파이고 빛은 매질 필요 없는 비탄성파였어요. 그러니까 빛은 비탄성파이기 때문에 매질이 없는 진공에서 제일 빨랐어. 소리는 탄성파잖아. 어떤 매질을 통과할 때가 제일 빠를까? 고체 매질을 통과할 때가 제일 빨라요. 왜요? 얘는 하나의 매질을 내가 목젖으로 진동시키면 그 매질이 옆에 있는 매질을 툭 쳐서 얘를 진동시켜 주면서 전달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입자가 따닥따닥 붙어있을 때 빨리 치겠냐? 아니면 띄엄띄엄 있을 때가 빨리 치겠냐? 따닥따닥 붙어있을 때가 빨리 두두두둑 치면서 전달된대요. 그러니까 입자가 빽빽하게 모여있는 무슨 상태일 때? 고체 상태인 매질을 통과할 때가 전달되는 속력이 제일 빠릅니다. 되겠어? 그래서 고체 매질을 통과할 때가 액체나 기체를 통과할 때보다 속력이 빠르고요. 소리는요, 진공에서는 전달될 수 없으니까 달에 가면 공기가 없는 진공 상태잖아요. 달에 가서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소리는 상태에 따라서는 이 상태에서 전달되는 속력 차이를 보셨는데 같은 공기의 성질에 따라서 전달되는 속력이 또 달라요. 뜨거운 공기, 찬 공기, 어떤 공기를 통과할 때가 더 빠를까? 뜨거운 공기. 그래서 고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 소리의 속력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보다 훨씬 빠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얘기했어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건 낮에는 소리가 똑바로 가지 않고 위로 올라가 이런 뜻이고요. 밤에는 소리가 내려와 이런 뜻이잖아요. 이거는요. 낮에는요. 그래서 어떤 공기가 위에 있냐면 모든 파동은 속력이 느린 매질 쪽으로 먹힙니다. 그럼 낮에는 무슨 공기가 위에 있다니까? 찬 공기가 위에 있다는 거야. 밤에는 찬 공기가 어디 있다는 거야? 아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리가 휘는 방향이 달라요라는 걸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면 물결, 파도. 물결은요, 어떤 물을 통과할 때 전달되는 속력이 빠를까라고 하는 물결에 전달되는 속력을 결정하는 것? 병신. 물결 자체가 물에서밖에 통과를 안 하는데. 수심. 물이 찰랑찰랑한데. 그래서 여기에 수심이 이제 이렇게 물속에 지형이 있다고 쳐봐. 그러면 얘는 수심이 뭐예요? 얕아요. 얘는 수심이 뭐한 곳입니다. 깊은 곳입니다. 그래서 파도가 넘실 칠 때요. 사실은 겉에 있는 물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 물이 움직이면 물과 물 사이의 인력 때문에 밑에 있는 물도 끌고 간다고. 그래서 속에도 파도가 치고 있다. 속에도 이렇게 파도가 치고 있는 거다. 근데 얕은 곳은 파도가 가면서 금방 땅이랑 뭐하니? 부딪히죠. 그러면 땅과의 마찰 때문에 잘 앞으로 갈 수 있니 없니? 없어요. 그래서 얕은 곳의 속력이 느립니다. 깊은 곳의 속력이 빠릅니다. 알겠어? 그래서 수심이 깊은 쪽에서의 속력이 수심이 얕은 쪽보다 훨씬 더 빠를 수밖에 없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 그러면 속력이 빠르다 느리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파동의 속력은 보이는 F 남다잖아요. 그러면 깊은 물을 통과할 때의 속력은 빠르고요.
얕은 곳을 통과할 때는 속력이 느릴 텐데 그러면 속력이 빨랐다 느렸다 한다는 얘기는 이 곱한 값의 크기가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때 바뀌는 게 F일까요? 남자일까요? 동자일까요? 파동의 속력이 바뀔 때 변하는 거 보면은 파장만 변하는 거예요. 파동의 고유한 성질이 진동수라서요. 진동수는 절대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변하지 않습니다. 얘는 빛이 굴절 반사 뭘 하더라도 진동수는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뀌는 건 파장만 바뀝니다. 그러니까 파장의 크기가 50이라고 하면 깊은 곳을 지날 때는 진동수가 50이라고 하면 깊은 곳을 지날 때 파장의 길이는 2고요. 얕은 곳을 지날 때 파장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1입니다. 그래서 속력에 따라 변하는 건 파장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진동수는 절대로 바뀔 수 없어. 그래서 속력이 빠를 때는 파장이 크게 생기고요. 속력이 느려질 때는 파장이 짧아서요. 파도가 칠 때 속력이 빠르면 넘실넘실 가고요. 속력이 느리면 아장아장 갑니다. 그래서 마루를 연결한 부분을 우리가 마루들을 연결한 선을 파도의 얼굴이다 그래서 파면 이렇게 합니다. 이 파면과 파면 사이의 간격이 사실은 한 파장의 길이죠. 사실은 한 파장의 길이죠. 그래서 속력이 느려지면 파장의 간격이 좁아져야 돼요. 파면의 간격이. 그래서 이 파면의 간격이 좁을수록 얕은 곳이네. 파면의 간격이 넓을수록 여기 깊은 물이네. 이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파동의 속력을 결정하는 건 딱 하나. 어떤 매질을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파동의 속력이 바뀌는 거죠. 그걸 뺀 나머지는 파동의 속력을 변화시킬 수 없고요. 속력이 달라질 때 변하는 건 진동수가 아니고 파장의 길이만 바뀌는 거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파동은 뭡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파동 중에 중학교 1학년 때 핵심적으로 배운 건 바로 소리와 모니, 빛입니다. 맞아요. 자, 그 중에서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을 거예요. 소리에 3요소가 있다. 기억나요? 그것처럼 빛은 2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소리의 3요소가 뭐니? 하나의 목소리 안에는 그래서 3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대요. 그 중에 하나가 소리의 높낮이라고 하는 높이가 있고요. 또 소리의 크기라는 소리의 세기가 있고요. 또 소리의 맵시가 있는 것처럼 이 형광등에서 나오는 하나의 빛도 2가지 요소로 되어 있대요. 뭘 것 같습니까? 빛의 뭡니까? 색깔하고요. 네, 밝기라고 하는 세기가 빛을 이루는 구성 요소예요. 되겠어? 자, 그러면 이러한 구성 요소도 사실은 파동의 5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얘네들에 의해 결정되는 건데 그 중에서 소리의 높낮이를 결정하는 게 파동의 5요소 중에 뭘까요? 진동수. 진동수. 우리가 피아노를 연주할 때 기본도가 있고 하프하고 위에도가 있고 또 하프하고 위에도가 있다고 치자. 그랬을 때 기본도의 진동수를 F라고 치면 우리 귀에서 느끼는 하프하고 위의 도는 뭘까요? 진동수가 2배 큰 아이 2F인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하프하고 위의 소리로 우리 귀에 인지합니다. 그렇다면 이거보다 하프하고 위의 소리의 도는 몇 F겠습니까? 2배 열어야죠.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4F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동수가 클수록 고음으로 우리 들립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빛의 색깔은요. 혹시 아세요? 빛의 3원색. 빨리 줘봐. 그래서 빛의 3원색을 여러분들이 빨, 초, 파라고 해서 이거 합성하면 무슨 색이 나오는지 아셔야 돼요. 자, 요거 2개 합성하면 무슨 색? 노란색. 요거 2개 합성하면 청록색. 요렇게 합성하면 자홍색. 이거 다 합성하면 백색감이 되잖아요. 이 빛의 색깔을 결정하는 거 볼까요? 빛의 색깔을 결정하는 건 파동의 5요소 중에 뭘까요? 얘랑 똑같이 진동수입니다.
그래서 소리의 높이, 빛의 색깔은 진동수에 의해 결정돼서요. 빛의 색깔을 빨간색에서 초록색으로 바꿨어요. 진동수가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 진동수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리의 크기, 소리의 세기는 뭐가 결정할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선생님 왜 이렇게 소리를 깨끗이 질러요? 라고 얘기하면 선생님 목소리의 진폭이 달라져요. 됐어. 그래서 소근소근 할 때는요. 그래서 진폭이 달라지는 게 소리의 크기가 결정되는 거죠. 그럼 빛의 밝기는요. 보세요. 세기는 진폭에 의해 결정됩니다.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 있는 진동수와 세기가 바로 파동 에너지의 결정 요소입니다. 맞아요.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죠. 자, 그런가 하면 소리의 맵시는 뭐에 의해 결정됐어요? 파열, 떨림,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요. 소리의 진동수와 진폭이 소리의 높낮이와 세기, 빛의 색깔과 밝기를 결정한다는 걸 알았는데 내가 인위적으로 얘네들을 변화시켜줘. 가능할까? 소리가 작게 나오는데 갑자기 이걸 크게 만들고 싶어요. 가능하냐? 좀 된다고요. 진폭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진폭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우리가 간섭이라고 해서 배울 겁니다. 배울 겁니다. 간섭을 해서 소리를 진폭을 더 크게 하면 큰 소리가 만들어지겠죠. 진폭을 작게 하면 작은 소리가 만들어지고 아예 진폭을 없애면 소리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걸 이용한 게 이어폰에 있는 노이즈 캔슬링입니다. 그래서 진폭을 아예 0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진동수도 인형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거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악기를 만듭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래서 이거 연주한다는 건 인위적으로 진동수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타 줄에 코드를 잡으면 진동수가 달라져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연주하잖아요. 인위적으로 내가 진동수를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 진동수를 변화시키는 걸 우리가 도플러 효과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면 빨초파 중에서 누구의 진동수가 더 크게요? 어떤 색깔이 에너지가 더 크게요? 에너지가 큰 색기가 진동수가 큰 건데 맞죠? 어떤 색깔이 에너지가 제일 클까요? 파란색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큽니다. 그래서 파란색 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커요. 그래서 파란색 빛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크니까 빨간색 빛의 진동수를 1로 보면 초록색은 10, 파란색은 100의 진동수를 갖는다고 치자.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됐니? 이런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 빛이 나한테 오는데 어디에서? 하늘에 있는 특정한 별이 나한테 빛을 보내주는 거야. 됐어? 그러면 걔가 내고 있는 진동수는 일정하니까 그 색깔로 보일 거잖아? 자, 우리 태양은 무슨 색깔 별로 보이니? 노란색. 그래서 걔의 진동수가 그거라서 노란색으로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허블이라는 아저씨가 허블이 무슨 짓 한 사람이야? 망원경 아닌 사람이야. 그 사람이요. 우주에 있는 별들을 망원경으로 관측하면서 그래서 저 색깔이 나는 내는 진동수를 봤는데 연병할 저 진동수가 변해. 진동수는 변하면 안 되잖아. 파동의 공간 성질이니까. 근데 진동수가 달라지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옛날에 도플러라는 사람이 진동수가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설명한 게 있어. 그게 도플러 효과야. 그래서 그걸 보니까 이래. 자, 여기에 내가 있어. 그리고 진동을 발생시키고 있는 장치가 있어. 예를 들어 앰뷸런스는 잉용 소리를 발생시키잖아. 그래서 여기서 들으면 그냥 잉용이야. 근데 문제는 앰뷸런스하고 나 사이의 거리가 뭐하면 바뀌면. 그래서 진동수가 달라지게 들려. 소리의 높낮이가 변하는 것처럼 느껴져. 자, 예를 들어서 나 혼자 가던 앰뷸런스 혼자 나한테 오던 우리 같이 갔던 상관없어. 그래서 자, 걔네들이 점점 가까워지면 진동수가요 갑자기 커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진동수가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가까워지면. 멀어지면요 진동
진동수가 작아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앰뷸런스가 저기서부터 나를 지나서 스쳐 지나갈 때 여러분들이 들으면 그 앰뷸런스에서 나는 이렇게 들린대요. 그런 거 느껴본 적 있어? 나는 그 소리가 그 소리인데 선생님은 음감이 제로거든요. 선생님 집에 피아노가 있는데 우리 딸내미가 막 치면서 엄마 피아노 조율해야 되겠어. 음이 안 맞아. 그래서 나는 내가 듣기엔 딱 정확하게 바꾸거든요. 저는 음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앰뷸런스가 지나가도 소리의 높낮이가 바뀌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바뀐답니다. 가까워지면 진동수가 뭐해진다고요? 커져. 그럼 별들이 나한테 가까워지면 진동수가 커지면 색깔이 무슨 색 쪽으로 바뀌겠니? 파란색 쪽으로 변하는 걸 청색 편이라고 합니다. 멀어지면 진동수가 작아지겠죠? 무슨 편이? 적색 편이가 나타납니다. 근데 허블이 우주 망원경으로 모든 별들을 딱딱딱딱 찍었는데 지구로부터 모든 별들은 적색 편이밖에 안 나타나요. 그럼 별들이 지구로부터 다 뭐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지구로부터 별들이 다 멀어지고 있다면 그 별들을 담는 그릇인 우주가 뭐해지고 있다는 거야? 커지고 있다는 거지. 이게 바로 우주 팽창설의 증거야. 과학 멋지지? 그럴 거야. 우주에 있는 별들은 다 무슨 편이가 나타나고? 신기하죠? 신기하죠? 멋지지 않냐? 나중에 터져요. 누가? 우주. 우주가 나중에 터질 거냐고요? 우주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를 설명한 사람이 프리드만이라는 과학자예요. 그 새끼는요. 우주는 하나의 점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커진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는 계속 커질 거다라고 하는 걸 그래서 얘기하기도 하고요. 아니야, 이 상태의 우주의 크기를 유지할 거야 라는 얘기도 했고요. 아니야, 처음과 똑같이 한 점으로 돌아갈 거야 이런 얘기도 했어요. 뭐라는 거야? 조건에 따라서 지금 우주에 그래서 밀도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더 커질 수도 일정할 수도 그 다음에 줄어들 수도 있대. 우주의 밀도에 따라 지금은 아직은 우주의 밀도가 커지는 상태를 가리키는 밀도야. 그래서 그래서 아직은 우주의 크기가 커져. 근데 이 밀도가 그래서 어느 한계점을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한 점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얘기죠. 근데 그 사람이 터진다는 얘기는 안 했어. 다행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미 너네가 지구상에 없을 때의 일이야. 바로 내일의 일은 아닌 거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요. 진동수가 바뀌는 현상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고 그걸 설명한 사람은 도플러 효과다. 이런 것들을 다 배우고 싶어서요. 이 책 안에 들어있어요. 그걸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파동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정리를 했어. 근데 이런 파동이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 알아요? 파동도 성질이 있어요. 자, 파동의 성질 몇 가지? 5가지의 성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딩 때는 몇 개 배웠게 해요? 3개. 우와, 학교 다녔나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자, 파동의 성질이 5개가 있어요. 파동의 성질이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파동의 첫 번째 성질이 빛의 직진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자, 파동은 직진합니다. 직진합니다. 자, 이렇게 파동이 직진하다가 갔다가 어떤 애를 만나면 뚫고 갈 수 없죠. 그래서 빛도요. 어떤 물질을 만나면 얘를 뚫고 갈 수 없으니까 여기서 반사하거나 뭐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면 이 물질 뒤에는 빛이 오겠니 안 오겠니? 안 오겠죠. 그래서 뭐가 생깁니까? 이게 직진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빛이 직진하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그림자지는 현상인데 만약에 빛이 직진하지 않고요. 꿀렁꿀렁 지 마음대로 막 이렇게 가는 아이라면 이걸 건너뛰어서 이쪽에 오는 빛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럼 그림자가 생길 수가 없어요. 빛은 직진하기 때문에 그림자가 되는 거고요. 이 우주 공간에서 빛이 직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일식. 그렇죠. 일식과 월식. 그래서 꼬맹아, 일식은요. 누가 그림자를 만든 거야? 달이 그림자를 만들어. 그 달의 그림자 속에 태양이 들어가서 태양이 안 보이는 현상이 일식이야. 월식은
지구가 그림자를 만들어 그 그림자 속에 달이 들어가서 달이 안 보이는 현상이야. 알겠습니까? 그럼 그림자가 적다는 건 빛이 뭐하고 있다는 거야? 직진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빛이 직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림자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바로 우주에서는 식현상으로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좀 해보면 좋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빛의 성질 중에 두 번째 성질 뭐가 있니? 반사. 자, 반사가 뭐니?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빛이 가다가 다루는 면접 보러 가서 튕기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래? 개놈의 새끼들아. 빛이 가다가 다른 물질을 만나서 되돌아 나오는 현상이라고 얘기해요. 되돌아 나오는 현상을 우리가 반사라고 하는데 이 되돌아 나올 때도 꼬맹아 규칙성이 있는 거 알아? 이미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죠. 그걸 우리가 반사 법칙이라고 한다. 파동이 반사될 때는요. 반사 법칙이 성립합니다. 그 반사 법칙의 규명은 뭐라고? 입사각과 반사각이 뭐 해야 된다? 반드시 같아야 된다. 다를 수 없다. 이거 설명한 게 바로 반사 법칙이에요. 자, 그 중에서 이렇게 어떤 물체가 있을 때 광원으로부터 빛이 이렇게 오죠. 그러면 여기서 빛이 되돌아 나가는 현상이 생깁니다. 반사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몇 도로 들어온 빛이 몇 도로 나가는지 각도 재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각도를 재는 기준선이 필요해요. 뭐지만 법선! 그 법선은 빛이 들어간 면에 90도 되게 선을 그리면 이게 법적으로 각도 재는 선, 법선인 거죠. 그 법선으로부터 입사광선까지의 각도를 재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입사각입니다. 그래서 법선으로부터 반사광선까지의 각도를 재세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반사각인데 입사각이 30도면 반드시 반사각이 몇 도입니까? 30도. 얘가 40도면 반사각 몇 도입니까? 40도. 언제나 같다라는 게 반사 법칙입니다. 그래서 근데 광원에서 빛이 하나만 나오지 않잖아요. 여러 개의 빛이 평행하게 이렇게 와서 각각의 점에서 반사돼서 나갑니다. 근데 이 물체가 만약에 매끄러운 물체라면 이 기억이라는 지점에 빛이 30도로 들어오면 니은이라는 지점에 들어온 빛의 입사각도 몇 도야? 30도니까 얘가 몇 도로 반사돼서 나가? 30도. 얘도 몇 도로 반사돼서 나가? 30도로 나갑니다. 되겠어? 그러면 이렇게 매끄러운 면에서 빛이 모두 다 같은 방향을 향해서 나가는 반사를 무슨 반사라고 했니? 네, 정확한 반사, 정반사라고 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반사라는 건 매끄러운 면에서 빛이 모두 다 같은 한 방향으로 반사돼서 나가는 반사를 한 방향으로 반사돼서 나가는 반사를 정반사라고 하는데요. 빛이 한 방향으로 나가는 게 뭐야? 근데 어떻게 한 방향으로 나간다는 걸 확신할 수 있어?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빛이 한 방향으로 나갈 때 나타나는 증거, 현상이 있죠. 그렇죠. 주변이 뭐한다? 비친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거울에 얼굴을 비춰보고 있는 거, 와, 내 얼굴이 오늘 어떤 애가 아니고, 와, 이 새끼 정반사네. 이 생각을 아침에 하고 왔어야죠. 아, 정반사. 그래서 이걸 하고 오셨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표면이 매끄럽지 않고 거칠다면입니다. 거칠어도 광원에서 나오는 빛은 뭐하니? 평행하게 옵니다. 근데 표면이 울퉁불퉁하니까 그중 어느 면에 빛이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보시면 여기에 빛이 들어갔네요. 그러면 이 면에 접선을 그리시면 이 면에 지금 빛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과 90도 되게 선을 그리시면 이게 법선입니다. 맞아요? 그 법선으로부터의 입사광선을 재시면 이 각도가 40도라고 친다면 이 빛은 반드시 법선으로부터 반대 방향으로 40도 기울어 이 방향으로 반사돼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반사법칙이 성립돼요. 자, 두 번째, 이 빛은요 지금 이면에 빛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것과 90도 되는 법선을 그려보시면 이겁니다. 이거. 그러면 이것과 이루는 각도가 10도니까 법선으로부터 반대 방향으로 10도 방향으로 이 빛은 이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빛이 여기에 들어와요. 접선 그어 보시면 여기에 빛이 들어간 겁니다. 이것과 90도 댁의 선을 그리시면 이게 법선이에요. 그래서 그 법선으로부터 이루는 각도가 10도면 얘는 반대편으로 10도 방향으로 빛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나가는 방향이 중국 남방이죠.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면이 거칠 때 빛이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가는 난잡한 반사가 일어난다. 난반사라고 해요. 그래서 네, 이때 빛을 우리가 모든 방향으로 반사돼서 나가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정반사를 하던 난반사를 하던 반사 법칙이 어긋나는 경우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항상 입사각과 반사가 크게 같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빛이 모든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건 눈에 보여? 이게 보이는 순간 병원에 실려가야죠. 빛 절로 간다. 병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반사가 일어난다는 건 우리 압니다. 왜요? 얘는 정반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주변의 경치가 비치지 않습니다. 칠판처럼. 칠판에 눈이 얼굴 안 비치잖아요. 대신에 칠판을 볼 수 있죠. 칠판에서 난반사된 빛이 내리면 들어오기 때문에 보여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물을 볼 수 있는 게 난반사가 일어나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잔잔한 호수에 가면 주변의 경치가 비칩니다. 근데 거기다가 돌을 던지면 물결이 생기는 순간 주변의 경치가 없어집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사 되겠어? 오케이. 자, 그런가 하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빛의 성질 세 번째 병신. 빛의 성질 중 세 번째 직진 반사. 불절. 와, 너는 물리학자 될 건가 봐. 센스가 개센스인 새끼.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해봐. 그렇지. 손도 엄청 두툼하네. 자, 그래서 세 번째가 뭡니까? 불절. 이렇게 되는 거죠. 학교 다녔나 봐. 가긴 했어요. 네. 자, 유찬 지금 학교에서 어떻게 배워? 이거 해? 하지만 저 새끼도 학교 안 다니네. 애들 좀 잘하자. 계약했어요? 넌 했어? 너 학교 어디지? 모군? 아, 모군 계약했어요. 자, 반사는요, 빛이 가다가 되돌아 나오는 현상이라면 불절은 뭘까요? 빛이 꺾여 들어가는 현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른 매질을 만났을 때 빛이 꺾여 들어가는 현상이 불절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과서에 맨날 그려져 있는 공기에서 지나가던 빛이 물을 만나면 다른 매질을 만났기 때문에 직진할 수 없어 뭐합니까? 꺾여 들어가는 불절이 일어납니다. 이거 배운 거예요. 되겠습니까? 꺾여서 들어가는 현상이 우리가 불절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새끼가 불절되는 과정에서도요. 일부는 반사되고 일부는 불절했을 거니까 나는 첫 번째 이거 몇 도로 불절해서 들어갔는지 각도 재고 싶어요. 그래서 근데 그 전에 얘는 왜 다른 매질을 만나면 꺾이니? 네. 공기에서의 빛의 속력과 물에서의 빛에 전달되는 속력이 달라서 직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가 더 빨라요? 네. 자,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로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질마다의 전달되는 속력의 차이 때문에 직진할 수 없어 꺾입니다. 그럼 꼬맹아, 속력 차이가 있어서 꺾인대. 그럼 속력 차이가 많으면 더 많이 꺾여요. 많이 꺾여. 속력 차이가 조금밖에 없으면 조금 꺾여. 속력 차이가 아예 없으면 안 꺾여. 직진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꺾이는 비율이 바로 속력의 차이 비율입니다. 맞아요. 이런 것들을 얘기할 건데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이런 식으로 꺾여 들어갈 때 나 또 각도 재고 싶어. 뭐 그려야 돼? 법선. 됐어? 그랬을 때 이거 무슨 가? 입사가. 이거 무슨 가? 반사가. 그럼 불절각 어디 있어? 네, 법선으로부터 요각이 불절각. 되겠어? 요각이 불절각이죠. 근데 너네 웃긴다. 중학교 1학년 안 다녔어? 이걸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필기할 수가 있지? 이 썩을 놈의 새끼들이 해라 이 새끼야. 네. 자, 그러면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갑니다. 다시 말해서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로 간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공기 중에서 생기는 각도가 입사각과 무슨 각이 생긴다고? 반사각이 생긴다고. 근데 이 크기는 같아야 된다고. 그리고 물속에서 굴절각이 생기는데 어느 각이 더 클까요? 어느 각이 더 클까요? 입선. 각도의 크기 그 자체가 속력입니다. 속력이 빠른 쪽에서 생긴 각도가 무조건 큽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생긴 각도가 커야 됩니까? 공기 중에서 생긴 각도가 물속에서 생긴 각도보다 무조건 커야 됩니다. 알겠어요? 각도의 크기가 곧 속력이거든요. 그러니 입사각이 만약에 40도라고 치면 반사각 정확하게 40도. 물절각은 40보다 작죠. 우리는 이거라고 이런 느낌이야. 알겠어요? 그럼 내가 이 상태에서 입사각을 조금 더 크게 할까요? 그럼 반사각 따라서 커지겠죠? 굴절각은 어떻게 될까요? 거실하던데요? 커집니다.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 무조건 같은 방향으로 변하니까 커집니다. 그래서 굴절각을 50으로 하면 반사각도 50이고요. 굴절각은 10도보다 더 커져서 20이 된다라고 치죠. 이런 건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알겠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자, 근데 꼬맹아 거꾸로 해봐. 거꾸로 해봐. 거꾸로 해보면 물속에서 빛을 쏴서 공기 중으로 빛이 나가게 해보란 얘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느린 배질에서 빠른 배질로 쏴보란 얘기야. 열나 이상한 일이 발생해. 라는 거예요. 자, 물속에서 빛을 쐈어. 그러면 다른 배질이가 꺾이겠지. 자, 꺾일 때 얘는요. 그래서 직진한 것보다 각도가 커져야 될까 작아야 될까? 당연히 빠른 매질 쪽으로 갔으니까 그 매질에 생긴 각도가 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진한 것보다 굴절각이 더 커지려면 얘가 두 누워야죠. 이렇게 돼야 굴절각이 더 크죠. 무슨 말인지 알겠냐? 이렇게 꺾여. 이렇게 꺾여. 꺾이는 방향, 각도 생각하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입사 가지고 일부는 반사되고요. 일부는 굴절해서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다시 말해서 물에서 공기로 가는 경우에 물속에서 입사각과 반사각이 생겨요. 그리고 공기 중에서 굴절각이 생기는데 요번에는 굴절각이 훨씬 큽니다. 왜? 굴절각이 생긴 쪽이 빠른 매질 쪽이니까. 되겠어요? 그랬을 때 입사각이 30도면 반사각 30도이겠죠? 굴절각 열나 커서 이 새끼 70도 됐다고 치자. 이런 얘기야. 그럼 내가 이 상황에서 입사각을 크게 하면 굴절각 어떻게 되니? 저요? 커지죠. 그럼 내가 입사각을 40도로 했다고 쳐. 반사각 40 됩니다. 굴절각 더 커져야죠. 연병할 이 순간의 굴절각이 이렇게 됩니다. 몇 도? 몇 도? 90도야. 그래서 가능하죠. 그래서 굴절각이 90도가 됩니다. 자, 이 굴절각을 90도로 만드는 굴절각을 90도로 만드는 순간의 입사각을 우리는 되게 특이한 일이잖아. 이 입사각만을 우리 뭐라 그런다? 임계각이라고 부를게. 임계각. 됐어. 그럼 선생님, 임계각보다 입사각을 조금이라도 더 크게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상상해요. 임계각보다 입사각을 더 크게 하는 순간 굴절각도 더 커져야 돼요. 더 크게 해봐. 이 새끼 이렇게. 신기한 일이라서. 굴절은요. 다른 배지로 나가는 게 굴절인데 굴절각이 너무 크다 보니까 같은 배질 쪽으로 확 들어와. 그래서 내 눈에 보기에는 전부 다 뭐만 된 것처럼 보여. 반사만 된 것처럼 보여. 그걸 멋진 말로 뭐라 그러냐? 전부 다 반사되어 보이는 거. 전반사가 일어나요. 나누다 전반사. 얘는 전반사 이 새끼야. 얘는 전반사. 다른 말이야. 전반사는 굴절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야. 굴절각이 너무 커서 나타나는 현상이야. 그래서 전반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일어나서 전반사가 일어나면 네가 물속에 가가지고 수국은 아니고 옷을 입고 바닷속에 들어가서요. 바닷속에서 하늘을 이렇게 보면 망망대해니까 하늘이 어떻게 보일까? 뚫려 보이고죠. 안 그렇습니다. 하늘이 요만큼만 보이고요. 여기는 깜깜해요. 오, 그래요? 더 들어가면 요 창이 열나 조그매지면서
공기로 빛이 갔다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입사각보다 그쪽이 커야 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여기에서요. 눈을 조금 더 아래로 내리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꼬매가 빨리 봐. 이 입사각보다 이 입사각이 뭐 해줬니? 이 입사각보다 이 입사각이 뭐 해줬니? 커진 거예요. 더 가면요. 이렇게 돼요. 어디 돼요? 입다시만한 입사각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지점에서 이 입사각에 의해서 생긴 불절각이 90도. 이거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면 빛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죠. 하늘에 갔다 오는 빛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하늘이 안 보인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딱 임계각의 경계면 빠지만 하늘을 볼 수 있는 거야. 반대쪽도 볼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만큼만 하늘이 보여. 그 옆은 안 보여. 그래서 망망대해 물속에 들어갔는데 요만큼만 하늘이 보이고 여기가 깜깜하니까 여기만 창문을 열어놓은 것 같아. 그래서 이걸 우리가 스넬의 창문이에요. 이 새끼 임계각이 30도라고 치잖아. 임계가 30도야. 그럼 하자. 이 사람이 바닷속에 들어가 있는 이 깊이가 1m라고 치자. 그러면 요 길이가 요 길이인 거 맞듯? 얼마예요? 정신 안 차려! 이런 무슨 수원 수투를 한다는 개새끼들이 특수각도 몰라. 얼마? 3분의 1이죠. 그림이 약간 좀 야, 각도가 30도니까 1대 2대 루트 3 아니야? 근데 루트 3이 1이니까 이 길이는 루트 3분의 1이어야죠. 그러니까 여기가 루트 3분의 1, 여기가 루트 3분의 1.